오늘은 몇 가지 주제를 거론해 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이제는 코로나 관련된 뉴스 보도는 주식시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뉴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월도미터 데이터인데 영국 그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추세를 줄이고 있고, 근데 지금 뉴스 보도에 보면 뭐 북유럽에서 그 통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막 소요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신과 관련해서는 뭐 신규 그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의 문제, 그게 기존의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로 시끌시끌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막 지연되겠다 이런 것들로 시끌시끌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이 급격하게 하락한다거나 이럴 때 플러스 알파의 작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야기될까라는 거는 이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됐어요. CDC 데이터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존스홉킨스 데이터 보면 역시 확진율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코비드 트래킹닷컴 데이터를 보면 입원 환자 수도 쭉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강력한 봉쇄로 막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봉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에서든 정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조치로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를 막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 중에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만들어진 백신에 의해서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게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미 메신저 RNA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는 빠른 속도로 만들어질 거고, 그게 주식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충격을 주기에는 그런 어떤 대응력 때문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뉴스 보도에 나오는 그 코로나 관련된 메시지는, 뉴스 보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새벽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유럽이 어제 새벽에 세게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것들을 만회하는 걸로 끝났고, 우리 아시아 시장이 좀 약세로 끝났고요. 미국도 약세로 끝났는데, 이 방향성 타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 다우, 뭐 S&P 500, 나스닥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혼조세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주요 테크 기업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내일 새벽쯤에, 저희 시간으로 보면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타진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어떤 기업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실적의 조건 합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거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전기차가 띄운 니켈 랠리 공급과인 2025년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기사가 2021년도 1월 26일자 윤세미 기자의 보도인데요. 이거는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짐 로저스 같은 분이 이제 그 원자재 시장 쪽에 투자를 하라고, 농수산물이나 원자재, 에너지 이런 쪽을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의 영역에 남아있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버블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이 붕괴되면 원자재도 같이 붕괴돼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보면 이제 니켈이 최근에 가격 상승세나 이런 것들이 원자재로 올라오면서 따라 올라왔는데, 뭐 글로벌 정책 기반 때문에 니켈을 포함한 뭐 리튬이나 구리 전기차들이 그 주요 수요 소재들로 일제히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심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심리가 바뀌었다면서 엄청난 부양책이 청정에너지에 맞춰 있기 때문에 들뜰부인으로 보여서 올라가는데, 이 랠리는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열기를 띄우긴 했는데 공급과 수요 밸런스를 보면 공급이 넘친다. 특히 니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된 길 수요의 8%만이 배터리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다른 산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기사를 쭉 보면, 하나를 요거 더 볼까요? 이걸 볼까요? 이걸 보면, 이건 키코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건데, 이게 그 런던 그 메탈 거래 시장에서 재고 수준입니다. 근데 알루미늄 재고가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온 상태고,
또 한 가지는 니켈 보면 구리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재고가. 근데 니켈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쌓이고 있어요. 니켈 수요가. 1월달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재고 수요 자체가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수요가 있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중에서도 전체가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원자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전체 원자재 시장이 다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있지만, 그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대규모 수요 촉진을 유발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지만 요번에는 그런 패턴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자재 투자 중에 부분적 섹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잠깐 언뜻 기사에 보면 구리가 그나마 낫다. 자기가 한다면 구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써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사는 KBS 뉴스 보도인데, 첨단 반도체 승자 독식은 TSMC의 목. 그래서 삼성의 미래는에서 2021년도 1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안에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마진율이 작아요. 시스템 반도체가 마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세계 탑 1위인데 삼성전자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생산하죠.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는 애하고 생산을 하는 애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 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그 파운드리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생산을 하거든요. 그 글로벌 탑이 TSMC입니다. 레벨 2가 삼성이고, 이제 뒤늦게 이제 삼성전자가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인텔이에요. 근데 인텔은 나노 기술이 낮아가지고 AMD한테도 추격을 당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하는 애하고 팹리스라고 하는데 설계하는 애들하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애들이 완전히 나눠져서 분업화된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TSMC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삼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보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주 좋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진율이 높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것만 보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삼성전자가 73조로 매출이 더 크고 TSMC는 52.9조로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TSMC가 더 높죠. 삼성전자도 작고. 그래서 이제 TSMC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긴 안목에서 놓고 보면 저는 사실 TSMC보다는 삼성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거든요, 기업에. TSMC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전에 노키아 사태를 봤듯이 파운드리 업체가 이렇게 긍정적이라면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파운드리는 나노 기술에 의해서 점점점 더 작은 어떤 정밀한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기술력,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산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하고 TSMC 두 개에서 뭔가를 주고받는 액션을 할 건데, 이 기사에 보면 TSMC는 삼성이 10년간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TSMC는 올해만 30조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TSMC가 결과적으로 삼성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치고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더 크니까. 삼성은 100조를 10년간 투자하는데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반도체에 같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TSMC는 비메모리만 하니까 훨씬 더 투자 속도나 규모가 크다는 거죠. 다만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위탁하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TSMC한테만 대규모로 반도체 생산 물량을 줘가지고 얘만 혼자 살아남는다면 얘한테 끌려다닐 거예요. 반도체 업체들이, 팹리스들이.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어떤 액션들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기술력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쫓아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삼성의 미래가 안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 삼성의 미래가 더 낫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삼성은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이미지 반도체, 그러니까 센서 반도체라든가 혹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여기서 삼성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지금 제가 이제 콜옵션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미국이 개미들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기사를 보면
여기 보면 그 공매도 대전에서 미국 개미가 압승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어떤 특정 주식을 대규모로 공매도를 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게임스톱 콜옵션 얘기가 나오는데, 대규모로 공매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미들이 또 대규모로 떠받쳐 사가지고 열흘간 235%를 폭등시켰으니까, 공매도라는 얘기는 싸게 사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싸게 사겠다는 가격이 더 높아졌으니 공매도 세력들이 포기하고 다시 얘를 매집하러 가야 되겠죠.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매도 세력을 무너뜨렸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좋은 기사냐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게 공매도 세력이 눌려서 더 많이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버블이 더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또 들러붙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개미가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을 아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휘지 않는 게 부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사실상.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해주라 쪽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미서 폭발한 옵션 거래 재상승의 신호탄이냐 위기의 전주냐 해서 조재길의 뉴욕 증시 전망대에 나온 기사고, 2021년도 1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기사는 이 부분인데, 옵션 거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통상적으로 기관들이 옵션 거래를 할 때는 해지용으로,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옵션 거래에 많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 옵션 거래에 왜 붙냐면, 옵션은 배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증거금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배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 거래가 이거예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위험 회피용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정 영역 안에서 손익이 만들어지도록 구조화해서 이 거래를 하는데, 개미들은 그래서 이제 구조화됐다는 얘기는 거래가 하나가 아니고 중복된다는 거죠. 근데 개미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익을 극대화로 보기 때문에 단수 옵션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옵션 계약이 개미 투자자들의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인데, 3년 전만 해도 전체 2%로 극히 작았는데 지금은 10%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은 수의 개미들이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내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굉장히 위험성이 큰 옵션 거래 쪽에까지 달려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버블이라는 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비트코인에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등한 것 자체가 엄청난 버블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왜 비트코인이 하나당 이만큼 거래돼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어떤 사람이 이걸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정점을 치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 지금 32,000대에서 3만이 깨지냐 마냐 때문에 공방을 치고 있긴 한데, 상황 추이를 놓고 보면 급격히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세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도 흘러내려오다 급격히 하락했는데 반등세가 미미한 상황에서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이제 중요한 건 얘가 여기서부터 흘러내릴 때 주식시장은 이거와 동일하게 추세가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밀려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하락 정도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투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거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스토리 주식,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버블 경고라고 해서 신혜림 기자께서 2021년도 1월 26일자로 매일경제에 낸 말소리가 약간 끊겼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여기 제임스 맥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컬럼니스트가 실은 기사의 내용을 쭉 전달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여기 보시면 최근 스토리 주식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스토리 주식은 매출 실적 중 현재 가치가 아니고요, 성장 잠재력, 혁신 가능성, 최고 경영자의 신념 등을 보고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쓰고 있는 인터넷 전화가 새로운 기술에서 개발된 건데,
그때도 폭발적으로 올라갔지만 나중엔 거품처럼 붕괴되고 사라졌죠. 물론 테슬라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혼자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차를 만드는 데는 많아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유럽에서는 1위의 자리도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주식이 날아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신규 상장한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르넥산스 IPO ETF는 지난해 2배. 그러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주린이 초보자가 사는데 여기 보시면 1억 정금을 기대하는 초심의 아마추어적 실수로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데 지난해 그 코로나19 소외 중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주식을 사려다가 이름이 비슷한 줌 테크놀로지 주식을 산 거예요. 이름만 똑같은 거지 전혀 다른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메신저 주식인 시그널을 쓰자고 제안했는데 바이오 주식인 시그널 어드밴스가 주가가 폭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문가라면 이게 다른 주식이라는 거 알고 안 사는데 초보자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똑같으면 똑같은 일 알고 막 사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거 닷컴이 붙으면 막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패턴하고 전혀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버블이 뜨겁게 있다라고 하는 걸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과연 그러면 그 IT 버블 때처럼 붕괴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조금만 더 붙여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 연준이 그 채권 매집하는 그래서 연준의 자산 포지션 규모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채권을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10년 국채 수익률인데요. 이 패턴을 여기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 패턴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시면 연준의 채권 매입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가격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움직임 추세를 보면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연준이 거기에 맞춰서 추세적으로 계속 그 채권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 보시면 채권 매집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1% 여기가 1% 라인이거든요. 1%를 돌파하려고 이게 정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기존 추세 라인보다 훨씬 더 많이 단기간에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를 넘지 못하고 아랫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1%를 단시간에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1.2포인트 라인을 1.5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게 움직임이 보이니까 다시 한번 매집세, 한동안 매집을 안 하다가 다시 매집을 하면서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 현재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보면서 채권 매집에 대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이미 제가 그 기대 수익률이라거나 CPI의 움직임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는 거, 금리가 올라가는 걸 연준에서 막는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꺾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금리 상승에 대한 것 때문에 시장의 조정의 위험성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붕괴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움직였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움직인 이거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 움직임입니다. 빨간 건. 그다음에 이거는 그 월쇼라고 미국의 주가지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0년대는 이미 말씀드렸죠. 70년대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였다고. 그래서 70년대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80년대 초에 있었던 더블딥이 발생했었거든요. 초반에 그 더블딥 이후에 이 그 기존에 있던 박스권을 돌파하고 계속 추세 상승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발생한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전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인플레이션율하고 금리 상승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에 대한 억제, 확산에 대한 억제 부분에 일정 부분 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인플레이션율도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가는 패턴이 경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80년대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활동성, 경영성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80년대에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탄력받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준 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이제 미국이
제조업이 아니고 가계 소비로 주식시장을 밀어올렸다는 얘기는 드렸었는데, 그거 이외에 또 한 가지 여건이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다는 겁니다. 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 위키백과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연준 의장을 지낸 사람들의 역대 의장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통해서 그 시장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게 이 1980년대 앨런 그린스펀 의장입니다. 이분이 1980년대 8월 11일 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추세를 보면 과거는 상당히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에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들어온 이후에 금리가 과거 수준까지 회귀를 하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계속 기준금리가 내려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거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장기간,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이분이 들어온 이후에 장기 동안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패턴들을 유지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보다는 금리가 높죠. 하지만 그 이전에 10년 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근데 그런 패턴이 IT 버블 붕괴 이후에 꺼져서 옆으로 횡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다시 살아났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80년대에 이제 중반 이후에 올라갔던 90년대까지 올라왔던 패턴하고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에 올라왔던 패턴의 한 영역, 축, 주식시장을 계속 밀어올렸던 축은 연준 의장들이 장기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앨런 그린스펀이,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벤 버냉키하고 제닛 옐런, 그 다음에 요번에 일이 터지고 나서 제롬 파월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게 박스권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세가 마감을 하고 박스권 장세를 한동안 유지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요번에 붕괴가 되면 이 붕괴가 한없이 내려올 거냐, 이렇게 IT 버블처럼,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주된 이유는 IT 버블 때, 이 IT 버블의 버블이 꺼지고 나면서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서 대응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면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내리는 것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서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여파들이 생기면서 쓸려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또 밀려 내려오면 연준에서 또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금 경기부양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붕괴를 만들면 거기서 부양책을 또 쓰게 될 겁니다. 연준 같은 경우, 연준도 그렇고 중앙은행, 그러니까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가 조정을 받고 일정 수준 조정 이후에 다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것이라는 게 저 개인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미국의 통화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터지는 것 때문에 또 대규모로 얘가 행정부나 연준에서 액션을 취할 때 달러 역사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붕괴 이후에 반등한 뒤에 다시 그 일들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계속 조정 이후에 매수를 하고 기다릴 액션들을 취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이유 때문이고요. 시장이 조금씩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IT 버블의 정점과 비슷한 패턴의 움직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조정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미들이 계속 떠밀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조정이 없으면 하반기 조정이 없이 계속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가면 향후에 불어질 때는 훨씬 더 깊은 그 하락 정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의 어떤 전체적인 뉘앙스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놓고 보면,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볼 때 언택주 혹은 과도하게 성장한 성장주,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이미 이제 제가 보여드린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쪽에서 이익을 많이 낸 헤지펀드나 운용자들이 그쪽에서 자금을 빼서 다른 쪽, 상대적으로 덜 오는 가치 쪽으로 이동하는 패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사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올라타는 작업을 그런 쪽이 하시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것들을 사서 모아서 나중을 기약하는 그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게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커버하고, 물론 단기간에 그런 튀는 것들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시간에 투자하는, 그리고 위험을 줄이는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져야 될 그런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용이 길어졌는데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